안녕하세요. 누구나 전산회계 2급 개념편 2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회계 기초 부분부터 자산까지 뽀개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개념편 1탄 잘들 수강하셨나요? 좀 암기해야 할 내용이 많다고 생각이 되어서 부담이 될 수도 있는데 선생님이 수업한 것처럼 맥락에 따라서 수업을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은 그렇게 엄청난 양은 아닐 수도 있어요. 확신은 못 드립니다. 아무튼 그럼 오늘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개념편 1탄에 있는 내용을 어느 정도 80% 이상 내가 숙지하고 이 내용을 듣는다 라고 하셔야 여러분들 조금 훨씬 수업하기가 수월하실 겁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수업을 들어가기 전 읽어주세요. 전산회계 수업 수강 순서는 개념편을 먼저 수강하시고 기출문제 풀이를 듣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수업 자료는 모두 블로그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기출문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그리고 가장 많이 헷갈려하는 개념들만 모았습니다. 개념편도 중요하지만 자격증은 기출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 기출을 여러분들이 이제 오답노트처럼 만들어서 계속 반복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 방법은 기출문제 들어가시면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할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수강하실 때 참고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회계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물음표를 느낌표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는 쉽게 말해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회사의 가계부입니다. 회사의 가계부입니다. 기업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재산은 이만큼 있고요. 빚은 이 정도 있고 그중에 진짜 내 돈은 이 정도예요.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재산이 있는 거 자산. 계정 과목 우리 회계에서 크게 5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다고 했었는데 그 5가지 중에 하나 자산입니다. 빚은 이 정도 있고 이거 회계에서 뭐라고 부르죠? 부채입니다. 그중 진짜 내 돈은 자본을 말해요. 자본을 말하고 그렇게 해서 이걸 나타내는 게 바로 재무상태표라는 우리 회계에서 사용하는 보고서이다. 보고서의 이름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올해 이만큼 벌었고 수익입니다. 이만큼 벌기 위해 이만큼 썼어요. 비용이죠. 그럼 수익과 비용이 적히는 회계의 장부는 무엇이라고 했죠? 손익계산서입니다.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여러분들이 확실히 해야만 이제 뒤에 가서도 좀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숫자로 우리끼리 약속한 체계로 나타낸 것이 바로 회계입니다. 우리 회사의 가계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거죠. 정보를 제공하는 거죠. 이 정보를 제공받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느냐? 이런 사람들을 이해관계자라고 해요. 회계상 이해관계자. 회계의 분류는요, 회계는 종류별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어떤 주제이냐에 따라서 회계를 분류할 수 있는데, 이해관계자가 누구이냐? 이해관계자라는 게 뭐예요? 우리 회계에 정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이해관계자, 정보이용자라고 한다고 합니다. 정보이용자라고도 해요. 정보이용자. 그래서 그런 누구냐에 따라 회계를 분류하는데 외부 본고 목적, 그러니까 외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회계가 바로 이 재무회계입니다. 재무회계. 내부 보고 목적에 내부 정보 이용자가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경영자, 사장님이죠. 사장님. 사장님이 필요로 하는 회계. 우리는 그냥 외부 정보 이용자들은 보통 외부적 전체적인 면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게 재무회계이고요. 회사 안에 이거에 대한 원가는 얼마이고 이거 원가 들어가기 위해 재료비 얼마 들어갔고 뭐 이런 것들이 상세하게 적히는 계산식 같은 회계도 있어요. 그건 원가회계입니다. 내부 보고 목적의 원가회계, 관리회계라고도 합니다. 세액 산출을 위한 우리 세금이거든요. 세금을 산출하기 위해서 따로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세무회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계의 종류가 이렇게 나뉜다. 어떤 정보 이용자가 어떤 이해관계자가 이용하고 싶어 하느냐에 따라 이렇게 회계의 종류가 바뀐다. 우리가 하고 있는 회계는 바로 이 재무회계이다 라고까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도 나눌 수 있어요. 사실 가장 대표적으로 나누는 방법이 이 이해관계자에 따라 이해관계자가 누구냐에 따라 회계를 분류하는 거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고요. 이렇게도 분류할 수 있습니다. 분계하는 방법에 따라 이게 회계는 무조건 양쪽에 기입을 하셔야 된다 했어요.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서 양쪽으로 기입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걸 바로 뭐라고 부르냐면 앞에서 잠깐 언급했었는데 복식부기라고 합니다. 복식부기. 차변과 대변의 양쪽 변에 기입하는 거죠. 그리고 한쪽에만 기입하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여러분들 용돈 기입장 사용하는 것처럼요. 그런 경우는 뭐라고 부르느냐? 단식부기라고 합니다. 단식부기. 단식부기는 그러면 한쪽 변에만. 그러면 우리가 회계에서 사용하는 방식은 바로 뭐다? 이 복식부기이다 라고까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회계 주체의 추구하는 목적에 따라, 주체라는 것은 회계를 중심적으로 하는 게 어떤 게 목적이냐라는 건데, 여러분 기업은요 뭘 위해서 일을 할까요? 그렇죠. 돈입니다. 돈 벌려고 일하는 거죠. 근데 그 돈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가 있고요. 돈이 목적이 아닌 기업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학교도 여러분 돈의 목적이 아니고 여러분들을 교육시키는 게 목적이죠.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돈이 목적인 회사를 뭐라고 부르냐? 영리 기업이라고 합니다. 영리 기업.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하는 회계를 영리 회계라고 합니다. 그럼 반대로 돈이 목적이 아닌 교육이나 아니면 사회 공공 서비스 같은 것들을 목적으로 만든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런 회사들은 비영리 기업이라고 하는데요. 영리, 돈을 따지지 않는다. 비영리 기업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비영리 기업들이 하는 회계를 학교에서도 회계를 하거든요. 비영리 회계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어떻게 주제를 잡느냐에 따라 회계에도 종류가 다양하게 나뉘게 됩니다. 자, 회계 기간을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을 1년이라고 부르고 올해가 2022년도예요. 2023년도를 뭐라고 불러요? 내년이라고 부르죠. 2020년도는 작년이라고 불러요. 그렇게 우리끼리 이렇게 약속한 게 있죠. 회계에서도 똑같아요. 작년, 내년 뭐 이런 것들을 회계에서는 이렇게 부를 거야 라고 정해놓았습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회계 기간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보통의 회계는 무조건은 아니긴 한데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끝납니다. 우리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보통 무조건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이렇게 회사들은 거의 다 만들어져 있는데요. 학교는 예외예요. 학교는 여러분 언제부터 시작돼요? 3월부터 시작되죠. 그래서 회계기간은 3월부터 내년도 2월까지입니다. 회계기간은 1년 안에만 하면 돼요. 1년 안에만. 그건 뒤에서 더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이런 내용들 다 정리해드릴 거예요. 제가 중요하면 필기 다 해드리니까 그냥 그렇구나 선생님의 말을 잘 들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필기만 하시면 안 돼요. 제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제 말을 잘 듣고 수업을 잘 듣는다는 건 받아쓰기를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제 수업을 잘 듣는 제가 자꾸 무슨 여러분들 방과후 수업하듯이 자꾸 이렇게 막 하게 되네요. 자, 그럼 계속 이어서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1월 1일 회계기간의 가장 첫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예외 없이 뭐 학교 같은 경우에 예외를 설명드리긴 했지만 웬만해서는 다 예외 없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업에서는요. 그래서 1월 1일은 첫날이죠. 회계 첫날. 그걸 뭐라고 부르냐? 회계의 가장 기간의 가장 초반이다. 기초라고 부릅니다. 그럼 12월 31일은 뭐라고 부를까요? 12월 31일. 회계 기간의 가장 마지막 날. 기말입니다. 기말. 그래서 여기 이렇게 분기별로도 나눠 보았는데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이렇게 1월 1일부터 6월 30일, 6월 31일부터 12월 31일 이렇게 반으로 나눌 수 있는데 2분의 1분기, 2분의 2분기 뭐 이렇게도 나눠볼 수 있고요. 아니다. 죄송해요. 자, 이거 아니고 그 상반기와 앞에 부분을 하반기로 나눌 수 있죠. 하반기로 나눌 수 있고 분기별로도 나눠볼 수 있습니다. 1년을 4번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4분의 1분기, 4분의 2분기, 4분의 3분기, 4분의 4분기 4분기, 3분기, 2분기, 1분기 뭐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렇게 분기별로도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상반기, 하반기 이거는 회계에선 잘 안 나오는데 그냥 해본 거고. 자, 1월 1일부터 12월 31일 회계 기간이 보통 이렇게 정해져 있다고 했어요. 보통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올해를 회계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요. 당기라고 부릅니다. 회계에서의 올해라는 말입니다. 그럼 작년은 뭐라고 부를까요? 작년. 전기라고 부릅니다. 전기. 전기수다. 회계기간이 전기간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내년도를 뭐라고 부르냐? 차기라고 부릅니다. 배우의 차기작이다 라고 할 때가 뭐예요? 다음 작품이다 라는 말이죠. 그런 것처럼 다음 기수, 다음 회계기간을 의미합니다. 차기. 여러분들 얘는요 막 딸딸 외우려고 하시지는 마시고 그냥 그래도 차기, 단기, 전기, 기초, 기말 요 정도는 얘네들 이 4포인트, 이 5개 있죠. 이 5포인트는 알고 계셔야 여러분들 나중에 회계 문제를 풀 때, 분계를 하실 때 훨씬 용이합니다. 근데 이거는 뭐 딸딸 외우는 것보다는 문제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습득을 하시면 훨씬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럼 OX로 한번 기초를 다지면서 추가적인 내용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의 목적은 경영진에게만 회계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여러분들 여기에 있는 OX 문제 선생님이 1번부터 19번까지 다뤄놓았는데요. 이거 O인지 X인지 한번 표시해보시고 잠깐 수업 멈춰놓으시고 뭐 해보신 다음에 선생님의 설명을 듣는 걸 추천드립니다. 해보셨나요? 그럼 제가 풀이해보도록 할게요. 회계의 목적은 경영진에게만 회계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아니죠. 경영진에게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경영진 외에도 그 외부 정보 이용자들에게 회계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아니에요. 복식회계는 일정한 원리 원칙에 의하여 모든 재산의 변동 상황을 기록한다. 맞습니다. 복식회계 양쪽에다가 해서 일정한 원리 원칙,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서 모든 재산의 변동 상황을 기록합니다. 재무회계는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유용한 회계 정보를 제공한다. 앞에서 했던 거 기억나시죠? 여기 이 부분입니다. 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 이렇게 봐주시면 아이고 되고요. 그래서 얘는 외부정보 이용자 맞습니다. 회계 기간은 반드시 1년으로 해야 한다. 선생님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많이 한다 했죠. 근데 반드시는 아니에요. 그래서 1년 아닙니다. 그냥 1년 내이기만 하면 돼요. 1년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초과는 불가능한데 이전에는 괜찮아요. 3개월 해도 되고 1개월 해도 돼요. 한 달 만에 그냥 회계 기간 정리해도 됩니다. 그래서 X입니다. 요거 정리해 놓으세요. 1년이 아니고 1년 내. 1년 초과는 불가. 불가. 너무 글씨가 좀 심한데? 1년 내는 O, 1년 초과는 X. 뭐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모든 기업은 1월 1일이 기초이고 12월 31일은 기말이 된다. 모든 기업 아니에요. 선생님이 학교 예시 들어줬죠. 그냥 1년 내이기만 하면 됩니다. 학교 같은 경우는 3월부터 내년도 2월까지 간다라고 또 얘기했죠. 아니에요. 이거 정리하시면서 지금 회계 기간도 함께 정리할 수 있는 거죠. 기업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거래 사실을 기록, 분류, 요약한다. 맞습니다. 모든 거래 사실 하고요. 그 기업의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의사결정을 위한 유용한 회계 정보를 제공한다. 맞고요. 자금 조달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채권자에게 경영 상황을 보고한다. 맞고요. 기업의 소유주인 주주를 위해 기업의 경제적 사실을
화폐입니다. 화폐로 측정하여 보고한다. 맞아요. 회계 담당자에게만 정보를 제공한다. 아니죠. 모두에게 정보를 제공해요. 담당자한테만 정보 제공하는 게 아니고, 회계는 세금을 부과하는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 맞습니다. 세무회계. 일정 기간, 와, 이거 중요한 거 나왔어요. 일정 기간의 기업에 대한 재무성과, 일정 시점에 대한 기업에 대한 재무성과. 재무성과라기보다는 일정 기간. 여러분 여기서 좀 정리를 이 부분의 정리를 필기를 해보고 넘어갈 텐데, 재무상태표는요. 재무상태표랑 손익계산서를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게 시험에 자주 나와요. 이론 부분에. 한번 그래서 이게 선생님이 말한 회계의 장부의 종류라고 했죠.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는 내가 지갑에 지금 지갑 사정이 어느 정도인가를 나타내는 거고, 손익계산서는 내가 번 돈과 쓴 돈에서 순이익을 나타낸다고 했는데요. 재무상태표는요. 일정 시점에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장부입니다. 손익계산서는요. 일정 기간에 경영 성과를 나타냅니다. 성과를 나타내고 재무상태표는 지갑사정이니까 재무상태를 나타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일정 시점이다 라는 단어와 일정 기간이다 라는 단어입니다. 얘가 왜 중요하냐. 재무상태표는요. 내가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돈이 들어오고 나가고 이걸 전부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재무상태표는 너 지금 땅 찍어서 얼마 있어? 너 기말에, 그러니까 12월 31일 마지막 날에 지금 너 지갑 상태가, 재무 상태가 어떤 거야? 라고 나타냅니다. 그래서 12월 31일을 말해요. 시점, 짧아서 시점이에요. 짧아서 시점. 자, 일정 기간은 길어서 기간이에요. 조금 황당하겠지만 여러분 지금 암기하는 방법이에요. 자, 일정 시점은 짧아서 시점, 12월 31일을 말하는 건데,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이니까 길어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나의 경영성과를 쭉 나타냅니다. 그래서 손익계산서는 날짜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인데 재무상태표는 12월 31일이다. 시점이다. 기간이다. 요걸로 시험 문제가 되게 자주 나옵니다. 객관식 문제에서 자주 나와요. 잘 기억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거 두 개 밝혀주는 거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회계는 정형화된 일정한 양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맞습니다. 정기적으로 회계보고서를 작성하여 제공한다. 맞습니다. 보통 분기별로도 내고요. 12월 31일 마지막 날에도 내게 됩니다. 회계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게 또 있네요. 그래서 얘는 아니라고 이거 맞다고 말씀드렸죠. 얘는 회계 기간은 위에는 반드시 1년으로 해야 한다 였고, 여기 4번 문제에 16번 문제에는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1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회계 기간은 인위적으로 구분한 기간으로 회계 연도라고도 한다. 인위적으로 구분한 거예요. 기업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는 경우도 있고요. 3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계는 측정 가능한 미래지향적 정보를 제공한다. 아니에요. 왜냐? 회계는 일어난 일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미래지향적이 아니고 굳이 따지자면 과거지향적입니다. 과거에 대한 내가 돈을 이렇게 쓰고 이렇게 나갔어 라는 거를 기록해 놓은 게 회계이기 때문에 미래지향적 정보를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회계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을 준수한다. 맞아요. 정해진 대로 해야 돼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7페이지입니다. 이제 드디어 재무상태표의 구성 요소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산, 부채, 자본 이렇게 세 가지 항목이 들어가 있다 했죠. 그래서 자산은요, 기업이 경영활동을 하면서 소유하고 있던 각종, 말이 조금 어려워요. 재화와 용역 및 채권이다 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재화는 지금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뭔가 물건 그런 것들을 다 재화라고 불러요. 용역은 서비스 및 채권이라고 되어 있는데 채권은 내가 돈을 받을 권리입니다.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면 내가 돈이 곧 늘어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까지도 내가 돈을 빌려주거나 해서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것도 나의 재산이다, 자산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한번 우리 여기서 재무상태표 한 번만 그려볼게요. 재무상태표. 여기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차변. 여기를 뭐라고 부른다? 대변. 자, 차변에는 자산이 적힙니다. 자산. 여기에 적기로 약속했어요. 차변 쪽에는 자산을 적고요. 부채랑 자본은 대변에 적히게 됩니다.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요? 자산이 500이면 자산의 합계가 500이라면 대변의 합계도 얼마가 돼야 된다 했어요? 500이 되어야 된다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산은 이걸 곧 표현해보자면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 아닙니까? 다시 예시를 들어볼게요. 자, 부채가 100이에요. 자본이 400 있어요. 그럼 자동적으로 자산은 얼마인 겁니까? 500인 거죠. 그러면 자산은 지금 어떻게 구했어요? 부채랑 자본을 더해서 구했죠. 선생님이 차변과 대변의 금액은 무조건 같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재무상태표의 이런 형식을 통해 어떤 식을 만들어낼 수 있냐면요.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다 라는 식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걸 바로 뭐라고도 부르냐면요. 자산 등식이라고도 부르고요. 자산을 구하는 등식이기 때문에 재무상태표 등식이라고도 합니다. 재무상태표의 모양에서 구해낼 수 있는 등식이다. 이기 때문에 재무상태표 등식이다 라고도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이걸로 한번 응용을 해볼게요. 자, 부채 들어가 보겠습니다. 부채는 기업이 경영활동을 하면서 미래의 현금이나 물품으로 갚아야 할 의무, 빚이죠, 빚. 쉽게 말하자면 빚이라고 했는데 이 갚아야 할 의무를 조금 회계학적 용어로 그리고 금융적 용어로 좀 바꿔보자면 채무죠. 채무입니다. 채무이고요. 부채 등식을 한번 구해볼게요. 자, 여러분 여기서 만약에 부채가 지금 지워져 있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구해야 될 것 같습니까? 자산에서 자본 빼면 지금 부채 아닙니까? 그쵸? 그럼 얘 지금 얼마 나와요? 100. 그래서 부채 등식은 자산에서 자본을 빼면 나와요. 그쵸. 자, 그리고 자본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잔액 또는 순자산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얘가 왜 순자산이냐면 자산 중에서 순수한 자산에 속한다. 자산 500원 중에 부채는 100원, 빚을 진 건 100원이고 진짜 내 돈은 사실 이 자산 500원에서 진짜 내 돈은 400원인 거잖아요. 자본인. 그래서 얘를 순자산이라고도 부릅니다. 자본은요. 순자산이라고도 부르고 그럼 자본을 몰라. 400원인 거 몰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500원에서 100원 빼면 자본 이거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얘랑 빼면 지금 자본 400원이 나온다. 자본은 그럼 뭐다?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나온다 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사실상 여러분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다. 요 식만 알면 이거 두 개는 그냥 따라오는 거 아닙니까? 이 등식을 외울 필요는 없는 거겠죠. 이것만 알고 계시면 이 재무상태표 등식만 알고 계시면 얘네들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사실 외울 필요가 없어. 왜? 이 재무상태표 이 선생님이랑 그린 이 T계정을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쵸? 이해하면서 우리 공부하는 겁니다. 소형상사의 2020년 1월 1일 자산부채 자본에 대한 자산부채에 의하여 자본을 계산하시오. 자, 일단 이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산부채 자본을 구분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뭐라 했어요? 자산부채 자본은 뉘앙스로 한번 구분을 해봐라. 이건 빚 느낌이고 이거는 내 재산 느낌이고 요런 느낌으로 자산은 나의 재산 느낌, 부채는 빚인 느낌, 자본은 진짜 내 돈인 느낌. 근데 자본은 딱 두 개 있었잖아요. 자본금이랑 인출금. 그러니까 얘네들 여기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자산이랑 부채 금액을 보고 자본을 계산해 보면 되는 거예요.
여기 재무상태표 구하시면서 적으시면 되거든요. 선생님이랑 아까 얘기했죠.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다. 요 식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자본을 구할 수가 있어요. 한번 구해 보시고요. 여러분 얘가 일단 자산인지 부채인지 자본인지 수익인지 부채인지 자본인지 이런 것들 구분하셔야 됩니다. 멈춰놓고 한번 문제 여기 있는 거 쭉 풀어보세요. 여기까지 한번 풀어보세요. 이것까지. 여기 너무 좋습니다. 잠깐 멈춰놓고 해보세요. 저도 정답 적어보고 말씀 바로 짠 보여드릴게요. 짠 정답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지금 선생님이 자산인 거, 부채인 거 이렇게 구분을 해놨고요. 이걸 한번 쭉 더해보면 자산은 요렇게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다 더해보면 135만 원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부채는 딱 2개 있습니다. 외상매입금이랑 지급어음. 얘네 2개 더하면 3만 원이어서 135만 원에서 3만 원 빼주신 거예요. 이거 빼주시고 그 다음에 132만 원 더해야 135만 원으로 차변 대변이 맞춰지기 때문에 자본은 135만 원에서 3만 원을 뺀 132만 원이 되는 거죠. 인출금은 일반적으로 잘 쓰이지 않아요. 인출금은 돈을 빼갈 때만 쓰기 때문에 자본을 구해라 라고 하면 그냥 무조건 계정 과목 자본금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잘하셨나 모르겠어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것도 꼭 한번 해보세요. 제가 지금 정답은 다 이렇게 써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사실 저는 계정 과목 설명서에서 다 설명을 해서 여러분들 계정 과목이 이해가 안 되신다면 다시 개념편 1편을 좀 더 수강을 하시고 오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요것도 한번 삘에 맞춰 문제 써보세요. 저도 써볼게요. 자산은 산, 부채는 부, 자본은 본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써놓기는 지금 했는데 좀 쓰다 보니까 보기 어려우실 것 같아서 제가 1번에 산, 2번에 산 이렇게 지금 부를 테니까 채점 한번 해보세요. 1번에 산, 2번에 산, 3번에 산, 4번에 산, 5번에 부, 6번에 산, 7번에 산, 8번에 산, 9번에 본, 10번에 산, 11번에 산, 12번에 부, 13번에 부, 14번에 산, 15번에 산, 16번에 부, 17번에 산, 18번에 산, 19번에 부, 20번에 산입니다. 갑자기 이거를 부르는 도중에 충전이 모자라다고 펜이 충전기가 모자란가 봐요. 그래서 충전하라고 뜨는데 아무튼 자 지금 이렇게 산부 산 이렇게 산부 본으로 한번 불러보았습니다. 이렇게 풀어보시면 되는 거였고요. 어렵지 않으셨죠? 어려우셨나요? 한번 그러고 또 문제 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보시면 자산부채 자본에 소상점, 영상점, 쌤상점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다 라는 재무상태표 식 이용하셔서 문제 푸시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소상점이 자산이 500만 원이고 부채가 300만 원이에요. 그럼 자본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200만 원이 되어야 합니다. 왜요?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니까요. 그쵸? 그리고 영상점에서도 25만 원 뭐에서 뭐를 더해야 15만 원이 될까요? 10만 원에서 10만 원을 더해야 25만 원이 되겠죠. 43만 원에서 27만 원을 더하시게 되면 70만 원이 되겠네요. 이거 2개 더한 게 바로 자산의 값이 되는 거죠.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니까요. 제가 지금 식민산을 제대로 했나 모르겠네요. 맨날 계산기를 쓰면 이렇게 됩니다. 자, 여러분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전산회계 자격증 시험할 때 계산기 쓸 수 있는 거 아시죠? 계산기 마음껏 쓰시면 됩니다. 선생님이 잠깐 앞에서 이야기했던 손익계산서의 형태 기억나세요? 한번 그려볼게요. 손익계산서를 T계정으로 그렸을 때 계산식으로도 그려봤는데 T계정으로 그렸을 때요. 계산식에도 나오게 되는데 일단 손익계산서의 차변에 왼쪽이죠. 비용이 적히게 되고요.
대변에 수익이 적히게 되는데 이 비용과 수익은 늘 같지 않다고 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차변과 대변의 합은 늘 어떻게 되어야 된다 했죠? 같아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보통은 뭐 수익이 많은 것을 기본적으로 이렇게 가정하니까 여기가 100이고 80이라고 했을 때 그만큼의 차이가 발생한다고 했죠. 그걸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똑같이 여기에 100을 맞춰주면서 여기에 20이 그럼 차변에 20이 더 적히면서 거기가 순이익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혹시 기억나시나 모르겠어요. 앞에서 손익계산서 선생님이랑 수업할 때 잠깐 언급했던 건데요. 여기에서 나오는 이 순이익을요. 그 회계에서는 당기순이익이라고 부릅니다. 당기순이익은 우리가 이번 회계 기수에 순수하게 벌어들인 이익이다 라는 뜻입니다. 회계는 조금 말을 풀어서 보시다 보면 금방 뜻까지 생각하실 수가 있게 돼요. 이 당기순이익을 구하는 공식의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배워볼 재산법입니다. 당기순이익을 구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지금 배워볼 것 중에서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 방식 중에 첫 번째 재산법이라고 하는 애입니다. 재산법은요, 제가 외우는 암기하는 나름의 그 흐름을 타보자면 이 재산법의 재자는 재무상태표의 제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뭔 소리야? 선생님이 뭐를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죠. 자, 재무상태표에 있는 계정은 크게 세 가지가 들어가요. 손익계산서에서는 방금 봤듯이 수익과 비용이 들어가지고요. 순이익까지. 그리고 또 재무상태표에선 자산, 부채, 자본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간다고 했죠. 이 재무상태표에 있는 자산, 부채, 자본 중에 하나를 이용해서 당기순이익을 구하는 방식입니다. 그 방식은 재무상태표에서 자본을 이용하여서 우리가 당기순이익을 구하게 됩니다. 재무상태표랑 손익계산서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떤 걸로 연결이 되어 있는가? 제가 이거는 그 다른 앞에 계정 과목 없이 분계하기 그 영상에도 나와 있는데요. 자산, 부채, 자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는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떤 걸로 연결이 되어 있느냐? 여기에 있는 이 자본과 연결되게 되거든요. 여기에서 이렇게 손익계산서에서 순이익이 발생하게 되면 자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익이 났으면 플러스에 영향을 주겠고요. 만약에 손실이 난다면 마이너스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영향을 주고받게 되는데요. 그래서 당기순이익이 자본과 연결되어 있어서 자본을 연결하여서 우리가 당기순이익을 구해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런 사실을 몰라도 뭐 여러분들 사실 자격증 시험 보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냥 커다란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보자 라는 걸로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말자본 마이너스 기초자본을 하면 당기순이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기말자본과 기초자본이 있는데 기말은 회계에서 12월 31일 마지막 날을 의미하는 거고요. 기초는 1월 1일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 좀 안 보이니까 이쪽에다 쓸게요. 1월 1일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말자본에서 기초자본을 빼면 그게 바로 당기순이익이나 당기순손실이 나온다. 기말자본이 100이고 기초자본이 80이면 이거 두 개 뺐을 때 당기순이익이 20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기말자본이 80이고 기초자본이 100이라면 마이너스 20이 나오죠. 마이너스 20. 이렇게 되면 뭐인 거예요? 당기순손실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도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기말자본을 이렇게 구할 수 있고요. 이거는 제가 옆에서 같이 이렇게 나오는 건데 기말자본은요. 여러 가지가 사실 영향을 줍니다. 이렇게 당기순이익만의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고 기초자본에 원래 있던 1월 1일의 자본에 추가출자액 추가출자라는 것은 출자라는 단어 여러분 잘 기억해 두세요. 출자라는 단어는 자본금이 무조건 증가했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자본에서 추가로 자본금을 출자
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본금을 증가시켰다는 거예요. 그럼 자본금이 증가됐으면 당연히 플러스 영향을 주죠. 기초자본에서. 그리고 인출액, 돈을 빼간 겁니다. 사장님이 돈 빼간 거를 인출금 계정 과목 사용한다 했죠. 그건 빼주고 만약 당기순이익이 났으면 플러스가 되겠죠. 이런 구성들이 기말 자본을 기초자본에서 이렇게 더하고 빼줘서 이런 영향을 주는데 제3법에서는 만약에 추가 출자액이랑 인출액이 없을 때 그냥 당기순이익만 있을 때는 이런 영향을 준다. 이런 그림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초 재무상태표, 그러니까 1월 1일에 재무상태표겠죠? 이건 기말 12월 31일에 재무상태표일 거고요. 여기에서 기말자산 기초부채, 기말자본, 기말부채는 당연히 달라질 겁니다. 1월 1일에 가지고 있는 재산과 빚과 12월 31일에 가지고 있는 재산과 빚은 당연히 다르겠죠. 기업이 가만히 있지만 않았다면요. 그런데 기말 이런 것들은 그냥 논외로 두고 일단 기초자본에서 뭐가 더 더해지는 거다. 기말자본에는 기초자본, 원래 있던 자본에서 당기순이익이 난다면 플러스의 영향을 줘서 기말자본에 이렇게 플러스 영향을 준다. 라는 게 제3법입니다. 사실 요거도 알고 계셔야 되고 요거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렇게 당기순이익만 나오는 경우에는 이런 영향을 주고 만약에 당기순이익 외에도 추가 출자액이나 인출액이 있었다면 요런 영향을 추가적으로 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한번 여기 이렇게 된 거에서 우리가 제3법을 이용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여러분들 한번 봅시다. 이 제3법은 시험에 자주 나와요. 공식이 자주 나옵니다. 당연히 자주 나오니까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들 자료에 넣은 거겠죠?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산은 지금 10만원, 20만원, 15만원, 40만원, 5만원이라고 합니다. 지금 1년 동안의 영업활동 결과 12월 31일에 자산부채 자본이 다음과 같이 변동되었다. 당기순손익을 계산하라 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서 제3법을 써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산은 여기 있는 것들을 전부 다 더하시게 되면 90만 원인가요? 확신이 없네요. 네, 지금 빠르게 더해보니까 90만 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채는 15만 원에 20만 원 더하고 하면은 45만 원이네요. 이거는 기말 자산인 거고요. 이거는 기말 부채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봤을 때 기초자본금이라고 돼 있죠. 얘는 선생님이 당기순손익을 계산하라고 했잖아요. 여기 문제에서는 당기순손익을 계산하라고 했는데 제3법을 한번 이용해 봅시다. 제3법은 기말자본을 먼저 빼야 돼요. 기말자본에서 기초자본을 빼면 당기순이익이 나온다. 이었는데요. 지금 기말자본은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지금 기초자본밖에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분 기말자산, 기말부채가 90만 원에서 45만 원이잖아요. 우리가 선생님이 뭐라 했습니까? 아까 앞에서 우리 배웠잖아요.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다. 이런 문제들은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공식들을 보통 여러 가지 엮어서 나옵니다. 그럼 선생님 언제 어떤 공식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보이는 대로 다 대입해 보시면 돼요. 그냥 보이는 대로 지금 풀릴 것 같은 식을 다 넣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기말자본을 구해보자면 기말자산 90만 원에서 기말부채 45만 원을 빼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 기말자본은 얼마가 나와요? 45만 원이 나와요. 기초자본은 여기서 20만 원이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뭐가 되는 거예요? 당기순이익을 구하는 거는 45만 원에서 20만 원을 뺀 45만 원에서 20만 원을 뺀 25만 원이 당기순이익이 되는 겁니다. 순손익은요. 여기서 순손익은 순수한 손실과 이익을 구해라 라는 거예요. 손실인지 이익인지 모르니까 문제에서는 순손익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우리는 여기에서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뺐을 때 양수가 나왔으니까 이거 이익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거 두 개를 뺐는데
작은 거에서 큰 거를 뺐다. 그럼 마이너스 나오시겠죠. 그럼 뭐예요? 이익이 아니고 손실이 되는 거예요. 손실과 이익을 합쳐서 단기순 손익이라고 표현합니다. 한번 여러분들 나머지 문제도 똑같은 방식으로 풀 수 있거든요. 한번 풀어보세요. 문제 2번과 문제 3번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와 똑같은 문제였어요. 이렇게 문제를 풀어보았는데요.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으면 제가 풀이도 일부러 같이 적어놨으니까요. 알아보실 수 있으시죠? 이 단위는요, 여러분 여기 있는 자릿수를 기준으로 쓰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냥 제가 높아심에서 말할게요. 조금 빠르게 말할게요. 600만 원을 쓰실 때 이렇게 쓰시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써버릇 하시면 나중에 큰 숫자를 읽으실 때 굉장히 어려움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회계에서 하실 때 가장 중요한 점은요. 이렇게 자릿수를 뒤에서부터 세 자리씩 끊어서 써주시는 거예요. 선생님도 요렇게 요렇게 적혀 있으면 이거 뭔 소리인지 모르거든요. 이거 얼마지? 라고 하면서 일십 백천만 이렇게 써야 돼요. 하지만 제가 여기다가 만약에 이렇게 자릿수를 적게 되면요. 이거 6천만 원. 이렇게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릿수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은요. 여기에 선생님이 자릿수를 적어놨기 때문에 그 자릿수로 보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숫자를 잘 못 알아볼까봐 엄청 빠르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 자릿수 나눠져 있는 거 보시고 단위 유추하셔서 여기에서 이렇게 풀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을 하고 싶은 건요. 여러분들 회계 기초자분들은 자릿수 쓰는 연습이 잘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자릿수 쓰는 연습을 해야 된다라는 게 저의 핵심이었습니다. 아무튼 전 좀 빨리 설명했는데 그냥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문제도 한번 풀어볼게요. 문제 3번인데요. 요건 조금 난이도가 있어요. 근데 솔직히 여러분들 똑같은 방식으로 문제 푸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도 단기 손익이죠. 손실 날 수도 있고 이익 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핵심은요. 자산에서 기초는 기초끼리 계산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기초자산, 기초부채, 기초자본 이렇게 얘네끼리만 계산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기말도 기말끼리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얘네끼리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 푸는 팁 하나 더 드리자면 1번 문제 따로, 2번 문제 따로, 3번 문제 따로입니다. 각각 따로따로 푸시는 거예요. 그렇게 문제 한번 풀어보시도록 합시다. 이거 풀어보셔야 되거든요. 여러분 제가 지금 좀 욕심이 많아서 분량을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적당히 조절을 할 테니까요. 여기에 보시면 남은 숫자가 52장 남긴 했지만 제가 반 정도로 줄여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꼭 문제 시간 들여서 한 번씩 풀어보세요. 이런 문제들 자주 나와요. 제가 뒤에서 이런 기출문제 어떻게 나오는지도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꼭 풀어보세요. 자, 여러분 이렇게 풀어보았습니다. 여기는 기말자본에서 기초자본을 뺐을 때 플러스가 나와서 이익이었고요. 두 번째 문제는 16,000원에서 22,000원을 빼니까 마이너스 6,000원이죠. 그쵸? 마이너스. 그래요. 그래, 맞아요. 그래서 16,000원에서 22,000원을 하면 마이너스 6,000원이니까 손실이 난 거고요. 단기순 손실. 그리고 이거 나머지는 그냥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다 라는 거 공식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본 겁니다. 제가 문제 풀면서 느꼈는데 아무래도 여기 제가 중간에 이거 29만 4천원 이거는 31만 원을 3만 1,000원으로 해야 되는 걸 뭐 잘못 썼나? 모르겠어요. 숫자를 너무 크게 만들었네. 그래서 풀면서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여러분 그래도 잘 푸셨죠?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다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다. 재산법 공식 두 가지만 이용을 하시면 문제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제 손익계산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단기순이익을 구하는 공식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아까 배웠던 재무상태표를 이용한 재산법과 손익계산서식을 이용한 손익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아까 이야기했던 손익계산서를 생각을 하시면 바로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수익에서 비용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두 개의 차액이 바로 순이익 또는 순손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걸 공식으로 나타낸 겁니다. 손익법에는 수익과 비용이 있죠. 그래서 수익과 비용을 이용해서 우리가 당기순이익을 구해보는 겁니다. 수익에서 비용을 뺍니다. 그럼 플러스가 나오면, 양수가 나오면 당기순이익, 음수가 나오면 당기순 손실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기순이익을 구하는 방식 2가지 방법 알아봤어요. 재산법과 손익법. 재산법은 기말자본에서 기초자본을 빼서 당기순이익을 구하는 거. 얘는 수익에서 비용을 빼서 당기순이익을 구하는 거. 이렇게 2가지 방식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엔 손익법을 이용해서 우리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번에도 손익계산서 한번 그려보고 시작해볼게요. 한번 그려보세요. 제가 이제 여기 수익은 여기다가 적으시고요. 대변, 비용은 차변에다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차변과 대변의 합계는 똑같아야 돼요. 똑같아야 되는 게 안 맞으면 그걸 뭘로 써주면 될까요? 당기순이익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당기순 손익.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합시다. 정답 공개합니다. 자, 이렇게 문제를 풀어보았는데요. 여기 당기순이익이 24만 원이 나오시나요? 제가 암산으로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손익계산서가 나오시게 되고요. 이제 문제 3번과 문제 4번도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문제 4번은요. 지금 수익에서 비용을 빼시면 이렇게 나오는 거고 세모표는 손실 나올 때 사실 회계에서는 세모 표시 아니면 괄호 표시로 대신하거든요. 마이너스라는 표시 대신에. 그래서 여기 세모 표시를 해라 라고 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거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 쭉 풀어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풀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멈추고 문제 풀어보세요. 정답을 공개합니다. 자, 여기에서 수비로 제가 했어요. 수익은 수, 비용은 비라고 부르고요. 급여 비용 불러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하면 좀 안 맞을 것 같아서 채점 같이 해보세요. 1번에 비, 2번에 비, 3번에 수, 4번에 비, 5번에 비, 6번에 비, 7번에 비, 8번에 수입니다. 여러분, 임대료 중요해요. 임대료 잘 보셔야 돼요. 임차료는 비용인데 임대료는 수익입니다. 수선비 비, 보관료 비, 도서인쇄비 비, 통신비 비, 여비교통비 비, 상품 매출이익 수, 운반비 비, 수도광열비 비, 도서인쇄비 비, 소모품비 비, 차량유지비 비, 보험료 비입니다. 여기에서 처음 보는 애들이 대손삼각비와 감가상각비인데 비로 잘 쓰셨어요? 사실 눈치상 무슨 비, 무슨 료로 끝나면 다 비용으로 쓰시면 맞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 대손삼각비는요, 뒤에서 더 자세히 배울 건데, 대손삼각비는 내가 돈을 나중에 받기로 했잖아요. 외상 중에 못 받을 거라고 예상하는 돈. 내가 외상을 다 받으면 좋긴 한데 외상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돈들을 조금 예측해 놓는 게 바로 대손삼각비입니다. 감가상각비는요. 가치가 좀 떨어지잖아요. 우리가 자산이 오래 쓰면 가치가 떨어지는데 그 자산의 가치가 깎일 때 그걸 감가상각비라고 하거든요. 이거랑 2개는요. 제가 뒤에서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서는 그냥 요 정도다 라는 개념만 한번 훑어보시라고 제가 넣어놨고요. 그냥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 문제 정답을 공개하겠습니다. 짠! 문제 4번 정답입니다. 이렇게 순손익, 여기에는 이거 2개 빼서 15,000원 순이익이 났고요. 여기는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손실이 났기 때문에 비용이 더 커야 돼요. 그래서 15,000원 더 25만 원에서 15,000원 이렇게 더 커야 마이너스 15,000원이 나오겠죠? 이거 2개 뺐을 때. 그리고 286만 7천원에서 280만 원을 빼게 되면 6만 7천원이 나와서 이렇게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기초 다져보았는데요. 여러분들 앞에서 배운 분계랑 선생님이랑 지금 조금씩 훑어본 개정 과목으로 한번 기초 다질 때 드디어 분계해볼 거예요. 분계 엄청 중요한 분계입니다. 이거 분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기초 분계로 우리 한번
전산회계 다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전산회계에서 좀 자주 나오는 기출문제 쪽에서 자주 나오는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같이 엮어서 제가 몇 개를 설명을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도 문제가 나온다. 이런 유형으로도 변동돼서 나올 수 있다. 뭐 요런 코멘트를 할 테니까요. 같이 보시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5월 5일 어린이날이래요.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직원 자녀 선물을 구입하고 직원 자녀, 자 직원입니다. 구입하고 대금 3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거래 판료소와 계정 과목을 외우셨다면 지금 계정 과목이 어느 정도 예상이 가실 거예요. 자 직원의 자녀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들 크게 이거 제가 엮어서 나온다고 했었죠. 이 선물을 같은 사람한테 줬을 때 다른 사람한테 줬을 때 계정 과목이 나뉩니다.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자, 지금처럼 직원을 위해서 직원의 자녀 선물을 샀다. 우리 회사의 직원에 대해서 급여 외에 혜택을 주는 거는 다 복지랑 관련된 복리후생비 계정 과목 써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맞춰보세요. 자, 이번에는 그냥 직원이 아니라 우리 직원이 아니라 거래처 직원에게 줬다고 해봅시다. 선물을. 이러면 복리후생비가 아니에요. 뭘까요? 접대비입니다. 우리 거래처를 위해서 뭔가 돈을 썼으면 무조건 접대비예요. 우리 직원도 아니고 거래처 직원도 아니고 아무것도 모르는 제3자에게 주었다. 이런 경우는 뭘까요? 기부금입니다. 전부 다 비용이에요. 근데 누구한테 줬느냐에 따라 계정 과목이 바뀝니다. 여러분들 요 차이 있잖아요. 이거 필기하시고 여러분들도 같이 알고 계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복리후생비 비용이기 때문에 차변에다가 복리후생비 비용은 차변에 30만 원 써주십니다. 그리고 현금으로 지급하다. 나의 재산이 나갔기 때문에 대변에 현금 30만 원을 써주십니다. 제가 여기서 분계 팁을 드리자면요. 여러분들 분계를 정확성을 높이고 내가 조금 더 분계를 잘해보고 싶다. 좀 실수 없이 쉽게 가보고 싶다 라고 하시면요. 무조건 차변 먼저 쓰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 계정 과목 중에 대변과 차변 중에 그냥 쉬운 쪽 먼저 기입하세요. 쉬운 쪽 먼저 기입을 하시면 훨씬 더 양질의 분계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실수도 훨씬 줄어요. 쉬운 거 먼저 하세요. 쉬운 거 먼저 한번 해볼 건데 2번 말고 제가 3번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5월 6일 볼게요. 사무실의 책상 오래 쓰는 걸까요? 잠깐 쓰는 걸까요? 오래 쓰는 거죠. 그러면은 책상 비품이라는 계정 과목 써줍니다. 27만 원에 구입하고 대금 중 이 돈 중에 대금이라는 건 돈을 말하죠. 이 27만 원 중에 7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잔액은 여러분 27만 원 중에 7만 원 빼면 잔액 얼마예요? 그쵸? 20만 원이죠. 20만 원은 신용카드로 결제하다. 자, 신용카드. 요것도 자주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보시면 빈출되는 게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자, 여기에서는 또 카드 중에 여러분 신용카드랑 체크카드가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나 고등학교 친구들을 위해 이야기하자면 신용카드는요. 내가 일단 카드로 돈을 써요. 돈을 쓴 다음에 결제일이 되면 그때 한 번에 돈을 내는 거고요. 체크카드는 내 통장에서 바로바로 빠져나갑니다. 신용카드는 그럼 지금 카드를 긁었을 때 내가 당장 내는 게 아니죠. 결제일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용카드 함부로 쓰시면 안 되죠. 저도 경험자거든요. 현재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체크카드 위주로 써야 되는데 아무튼 자 신용카드로 결제를 했는데 이 신용카드는 지금 당장 내는 돈이 아니고 결제일 한 달에 한 번 내가 날짜 정해놓은 날에 그때 돈을 한 번에 내는 거란 말이에요.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써서 100만 원, 200만 원 한 번에 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돈이 빠져나가지 않아요. 나한테. 그쵸? 그래서 얘는 미지급금으로 처리합니다. 미지급금. 체크카드는 통장에서 바로 빠져나간댔죠. 보통예금에서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체크카드는 많이들 쓰시죠? 그래서 이렇게 미지급금과 보통예금 이렇게 나뉘게 되는 건데요. 제가 너무 고등학생들 학생들 위주로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나요? 그래도 좀
너무 쉽다 싶으시면 넘겨주세요. 자, 그래서 그 중에 잔액은 신용카드로 결제를 했대요. 그러면 지금 비품을 구입했기 때문에 나의 재산이 늘어났죠. 재산 늘어나면 차변 27만원. 그리고 대금 중 7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현금으로 지급, 현금 나갔으니까 대변. 근데 여기 지금 차변과 대변이 지금 맞지 않죠. 차변과 대변의 금액은 무조건 같아야 된다. 그래서 나머지 20만원을 써주시면, 아이고, 공을 하나 더 썼어요. 20만원을 써주시면서 거기에다가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라고 하니까 미지급금이라는 부채를 늘려주게 됩니다. 부채가 증가했기 때문에 대변에 쓰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3번 문제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당점 거래은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건 나중에 설명을 하고, 보통예금 계좌에 결산이자 2만원이 입금됨을 확인하자 하다. 자, 예금 계좌,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이 되었대요. 자, 그러면 쉬운 거 먼저 합시다. 보통예금을 먼저 씁시다. 보통예금 어디 들어가야 됩니까? 차변에 들어가야 되죠. 그럼 보통예금 외에 계정 과목으로 쓸만한 게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이자죠. 이자, 결산이자라는 계정 과목은 없거든요. 이자를 지금 입금됐으니까 이자 뒤에 뭐가 붙어야 될까요? 이자 수익입니다. 그래서 이자 수익은 자연스럽게 차변에 이렇게 계정 과목이 차변에 적혔으니까 대변에 이자 수익을 쓰게 됩니다. 수익의 발생은 대변에 써주거든요. 이렇게 써주시는데 여기에서 보시면 이 당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회계에서 자주 나오는 말 중에 당점이라는 말과 동점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좀 황당하시더라도 여러분들 저와 같이 외우시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 당점은요. 당점, 동점 참 그렇게 막 엄청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은 아니죠. 당점은 아잖아요. 아. 그래서 나예요. 동점은요. 오죠. 그냥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죠. 아니, 나도 아니고 뭐도 아니죠. 그러면 너야. 이렇게 외우세요. 저는 이렇게 암기했어요. 여러분 황당하시면 그냥 외우셔도 되고요. 그냥 저의 방식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당점은 아니까 아여서 나예요. 나를 말해요. 여러분 지금은 웃으실 수 있지만 잘 기억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 당점이라는 말은 뭡니까? 내가 거래하는 은행이다. 나가 거래하는 은행이다. 그래서 보통예금 계좌에 나의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되었다 라는 말입니다. 당점 동점은 뒤에서 한번 더 볼 거예요. 4번 보도록 할게요. 회사 업무용 자동차 엔진오일. 자동차는 차량 운반고. 그런데 엔진오일은 뭡니까? 이 차량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죠. 차량 유지비입니다. 비용이니까 차변에 쓰일 거고요. 현금으로 지급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변에 현금이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받아 쓰는 것보다는 선생님이 문제를 어떻게 풀고 있는지를 조금 더 집중해서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선생님은 척척 이렇게 지금 핵심 단어들을 뽑아서 바로바로 계정 과목이 나오죠. 근데 여러분들 지금 회계 입문자들은 그게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어떻게 해요? 연습하시면 돼요. 문제 많이 풀어보시면 됩니다. 지금 내가 핵심 단어 한 번에 다 찾아내겠다 하면 좋겠지만 여러분 너무 완벽주의로 사실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조금씩 이렇게 해서 늘려보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차량 유지비 차변에다가 써주시면 됩니다. 25,000원. 5월 15일 금남상사에 상품을 매출하고 상품이 나갔습니다. 매출하고 대금 중에 돈 중에 50만 원을 현금으로 받고 잔액은 외상으로 하다. 자, 여기에서 50만 원은 현금으로 받고 잔액은 외상으로 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품을 매출했기 때문에 대변에 쓰이게 되죠. 상품이 나가서. 그래서 상품이라고 쓰시는데 상품만 써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상품을 구입할 때는 차변에다가 상품이라고만 쓰는 게 맞는데요. 전산회계에서는 뒤에 두 글자 더 붙여주셔서 수익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매출할 때는. 그래서 상품 매출 250만원. 그리고 그 대금 중에 50만원은 현금으로 받고 차변에 현금 50만원. 잔액은 얼마예요? 여기 대변에 250만원, 차변에 50만원 있으니까 잔액은 차변에 200만원 추가겠네요. 이렇게 해주시고 외상으로 하다. 자, 외상으로 상품을 매출했어요. 내보냈어요. 그러면 뭡니까? 외상
매출금. 내가 나중에 받을 돈이 늘어났기 때문에 자산이 늘어난 겁니다. 자, 6번 보도록 할게요. 6번 좋은 문제입니다. 영업용 책상을 80만 원에 외상으로 구입하였다. 영업용 책상 기품이죠. 구입했기 때문에 차변에 써주셔야 합니다. 늘어나서요, 나의 재산이. 그리고 외상으로 구입하였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여기서 홀린 듯이 외상 매입금, 외상 매출금 생각하실 텐데 그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일부러 낚는 문제 넣었어요. 낚이시면 안 돼요. 지금 상품이 맞으면 외상 매출금, 외상 매입금 어쩌고 쓰는 거 맞는데요. 그 상품이 아닌 것들한테는 이거 쓰면 안 돼요. 선생님이 상품은 소중해서 따로 관리하는 계정 과목이 있는 거라 했잖아요. 상품이 아닌 거를 내가 돈 나중에 주기로 하면 뭡니까? 미지급금으로 처리하셔야 돼요. 알겠죠?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에 미지급금이라는 부채가 늘어납니다. 80만 원. 다음으로 가볼게요. 7번에 6개월 후에 갚는 조건으로 300만 원을 차입하고 와. 늘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차입했대요. 차입이라는 건 빌린 거라고 했어요. 빌려준 거라고 했어요. 빌려준 겁니다. 빌린 겁니다. 빌린 거예요. 그래서 빌린 거기 때문에 내가 부채가 늘어난 거예요. 여러분 차입이라는 단어와 선생님이 대여라는 단어 절대 섞어 쓰지 않는다 했어요. 대여는 빌려준 거야. 그래서 얘 빌려주면 내가 받을 돈이 늘어났기 때문에 자산이고 여러분 당좌예금이 증가하긴 했지만 여러분 돈 빌리면 갚아야 될 거 늘어나죠. 그래서 단기 차입금 6개월이니까 1년 이내여서 단기 차입금 300만 원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8번 문제 볼게요. 8번에 신문구독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문구독료는요. 도서인쇄비라는 계정 과목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차변에 도서인쇄비. 책을 인쇄하거나 신문을 구독하면 도서인쇄비라는 계정 과목 써줘요. 그런 다음에 보통예금에서 계좌이체하여 지급하였다. 계좌이체라는 건 그냥 말이죠. 그냥 계좌이체 했다. 돈 보내줬다. 라는 말이니까 대변에 보통예금 4만 원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좀 빠른가요? 제가 너무 빠르면 배송 말고 좀 느리게 해주시면 돼요. 제가 좀 신나면 말이 빨라져요. 그래서 지금 좀 신나서 빨랐을 수도 있거든요. 좀 느리게 들으시면 됩니다. 생각을 안 하고 문제를 풀어서 빨랐는지 느렸는지 모르겠네요. 자, 매출 첫 직원과 식사를 하고 식대 6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다 라고 되어 있죠. 현금으로 지급했기 때문에 현금 나가서 일단 쉬운 거 먼저 대변에 현금 나갔으니까 대변에 6만 원. 매출처 직원과 식사를 했다. 매출처 직원은 여러분 앞에서 봤던 거 한번 볼까요? 이 중에서 거래처 직원에 해당하죠. 매출처 직원. 그래서 얘는 접대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6만 원. 이런 식으로 주체만 바뀌어서 이렇게 문제가 많이 나온다. 라는 점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5월 30일 볼게요. 외상 매출금 20만 원을 동점 발행 당좌수표로 받았다. 동점 발행 나왔어요. 자, 외상 매출금을 받았으면 여러분 내가 받을 외상이 사라진 거죠. 그래서 대변에 써줘야 됩니다. 이제 돈을 받았으니까 돈 또 받으면 양아치예요. 돈 받을 권리 없애줘야죠. 20만 원 없애줍니다. 돈 나 이제 받았어. 안 받을 거야. 라고. 그리고 동점 발행 당좌수표래요. 여러분 앞에서 했듯이 당점은 나야. 당점은 나, 동점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너야. 그래서 너가 발행한 당좌수표래요. 남이 발행한 당좌수표. 이거 뒤에서 좀 자세히 배울 건데 내가 발행한 당좌수표는요. 당좌 예금이고요. 너가 발행한, 그러니까 남이 발행한 거죠. 남이 발행한 당좌수표는 현금으로 처리합니다.
이거 남이 발행한 거 결국엔 내가 그 남이 발행한 수표를 받아도 은행 가져가면 은행이 현금으로 그냥 바꿔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회계에서는 이거 그냥 현금과 같은 거야. 은행 가면 언제든 바꿔주는 거야. 라고 하면서 차변에 현금으로 처리합니다. 이거 뒤에서 자세히 배울 거예요. 바로 다음 시간에 배울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전산회계는요,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뉘는데 이론과 실무로 나뉘어요. 그 중에서 20점이 이론이고 80점이 실무입니다. 근데 이 이론이 20점이 죄송해요. 이론 30점이고요. 실무 70점이에요. 그래서 여기 30점에 2점씩 15문제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사지선다예요. 오지선다가 아닙니다. 좋죠. 그래서 사지선다로 나와서 이 중에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실제 기출문제 중에 여러분들이 지금 배운 거 앞에서 특히 막 개념편 1편에서 외웠으면 문제 풀 수 있는 것들만 모아놨어요. 한번 볼게요.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손익계산서가 유난히 많이 나올 거예요. 손익계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T계정으로 하는 거 말고 계산식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는 두 가지로 할 수 있다 했죠. 그 식처럼 할 수 있는 손익계산서랑 T계정으로 하는 게 있는데 계산식 한번 해볼게요. 일단 매출액, 우리의 가장 기본이 되는 매출액에서 시작을 한댔고요. 거기서 실제로 내가 쓴 원가, 매출 원가를 빼시게 되면 매출 총이익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선생님이랑 부르면서 내가 잘 외웠나 한번 보세요. 매출 총이익에서 이제 원가 빼줬으니까 영업과 관련돼서 쓴 비용 판관비를 빼주시면요. 판매비와 관리비, 판관비를 빼주시면 영업과 관련된 애들 다 더하고 빼줬어 라는 거죠. 자, 이제 영업과 관련 없는 애들 해줘야겠죠. 영업 외 수익 빼고 영업의 비용 하시게 되면 나오는 게 소득세, 차감전, 순이익. 자, 그럼 이제 뭐 차감해줘야겠어요? 소득세 차감 전이니까 소득세 차감해줍니다. 그러면 나오는 게 바로 당기순이익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걸로 한번 문제 풀어볼까요? 자, 여기에 손익계산서에 표시 안 되는 거 영업손익. 손익이라는 게 손실과 이익 말하는 거죠. 이것도 제가 이익이라고 쉽게 설명해 놓긴 했지만 손실 날 수도 있긴 한 거예요. 그럼 영업손익 여기 있지? 이게 맞아. 당기순손익 맨 밑에 있지? 맞아. 경상손익 없어. 그럼 얘가 정답이겠네. 매출총손익 매출총이익 있죠? 자, 그러면 얘의 문제 정답은 얘예요. 이런 식으로 기출문제 푸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제대로 확인해 보시고 문제 풀어보시면 다 풀릴 거예요. 보고식 손익계산서 이걸 이렇게 여러분 주관식으로 안 나옵니다. 제가 그냥 일부러 해놓은 거예요. 매출총이익에서 판관비 빼면은 뭐 나와야 돼요? 영업이익 나와야죠. 위에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이거 보시면 되고요. 다음 중 비용 계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거는 뒤에서 더 배울 건데 무슨 손실이 들어가면 무조건 비용이고 기부금 얘 다 비용이에요. 그래서 얘가 정답이거든요. 임차료긴 한데 미지급 임차료이다. 여러분 뒤에서 더 자세히 배울 거예요. 비용 앞에 이렇게 어쩌고저쩌고 미지급 뭐 이런 수식어가 붙잖아요. 비용 앞에. 그런 식으로 하면 얘는 비용 수익 아니에요. 뒤에서 자세히 배울 거예요. 근데 잠깐 맛만 보세요. 그냥 비용 앞에 뭔가 이런 수식어 붙었다. 미지급, 미수, 선수, 선급 뭐 이런 수식어 4개 중에 하나 붙었다. 그럼 무조건 비용 아니에요. 수익도 아니고. 뒤에서 더 볼 거예요. 다음 지출상의 판매비와 관리비는 얼마인가? 자, 이거 뒤에서 앞에서 가져왔던 거 한번 복사해서 가져와 봅시다. 아이고, 실수했네. 자, 여기서 가져와 봅시다. 이렇게 이걸로 이용해서 문제 풀어보는 겁니다. 전화요금 일단 여기서 여러분 이런 문제도 자주 나와요. 이게 판관비냐 영업의 비용이냐.
영업의 수익이냐 뭐 이런 것들. 이게 보통 판관비랑 영업의 비용을 고르라 해요. 왜냐면 매출 영업이익은요, 영업이익은 딱 하나야. 상품 매출 하나거든요. 그 외에는 다 영업의 수익이에요. 근데 판관비랑 영업의 비용은 아니에요. 어떻게 구분하는지 알려드릴게요. 판매비와 관리비 구분하는 법. 전화요금. 이거를 내가 뭐 영업용에 썼는지 뭐였는지 어떻게 알아? 근데 사무실에서 보통 쓰겠죠. 그러면 그냥 보통은 그냥 판관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 판관비. 종업원 회식 비용. 우리 종업원을 위해 썼잖아요. 판관비. 가스비. 뭐 이거를 뭐 내가 개인적인 용도로 썼는지 회사 용도로 썼는지 모르겠지만 따로 언급 없으면 판관비예요. 대여금의 이자 수치. 이거 이자 수익인데 일단 이자 수익이기 때문에 얘는 비용이 아니어서 아니긴 하거든요. 판매비와 관리비는 비용이니까. 근데 여러분 가장 영업의 비용으로 자주 나오는 예시들이 있어요. 좀 써놓으세요. 웬만한 것들은 다 판관비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영업의 비용으로 좀 자주 나오는 게 기부금. 제3자한테 기부한 건 아무 소용 없으니까, 아무 비용, 영업이랑 관련 없으니까. 그리고 또 자주 나오는 게 이자 비용. 이런 거 자주 나옵니다. 기부금, 이자 비용. 또 있는데 근데 요 정도밖에 기억이 안 나긴 해요. 이자 비용. 자, 그러면 이거는 정답이 뭐겠어요? 23만 원이겠죠? 이거 다 더하면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거 멈추고 영업이익 한번 여기서 이것도 판관비랑 여기 영업이익 구하려면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구해야 돼요? 여기에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뺀 다음에 결국엔 이거 이렇게 표시가 안 되지? 표시가 안 되네요. 여기 있는 이 부분 있잖아요. 여기 이 부분. 이걸로 구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결국엔 판관비가 뭔지를 구분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출액에서 이거 하고 이게 여기에서 판관비가 뭐일까를 한번 예상을 해보세요. 선생님이 예시 든 거 그대로 나왔어요. 여기서 소모품비도 판관비고요. 소모품을 이걸 회사에 썼는지 뭐 이런 거 확실하지 않으면 판관비. 그리고 기부금은 선생님이 대표적으로 아닌 예시라고 했고요. 이자 비용도 판관비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영업이익을 한번 구해보자면 여기서 대입해서 푸시면 되겠죠? 매출액 나왔어요. 500만 원. 매출원가 320만 원. 빼시면 매출 총이익 180만 원. 그리고 판관비는 10만 원. 그럼 영업이익 나왔네. 2개 빼면 170만 원. 접대비도 판관비예요, 여러분. 죄송해요. 접대비도 판관비죠. 접대, 우리 회사랑 관련 있는 애잖아. 여러분들이 얼마나 의아하셨을까. 자, 30만 원. 설마 이자라는데요, 선생님. 이렇게 하셔도 돼요. 괜찮아요. 아직 모르실 수도 있죠. 자, 그래서 150만 원이 나와야 됩니다. 정답은 150만 원입니다. 이렇게 사실 여러분 쓰라고는 안 하고요. 그냥 이거 객관식 문제인데 제가 이걸 문제를 그냥 이렇게 가져온 거예요. 이런 식으로 기출문제가 나오시게 된다. 실제 기출문제를 이런 식으로 푸는 거구나 라는 거 감 잡아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좀 난이도 있는 문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운 공식, 제3법, 손익법 이용해서 푸는 문제 풀어보고 오늘은 여기서 개념편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기말자본 총계는 얼마인가? 자, 이거 그냥 한번 바로 풀어볼게요. 지금 기초자산이랑 기초부채 있죠? 여기에서 구할 수 있는 게 뭐죠? 기말? 아니죠. 기초자산, 기초부채 있으니까 기초자본 구할 수 있어요. 100만 원.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 총수익, 총비용이 나오는데 이거 두 개에서는 뭘 구할 수 있습니까? 이거 손익법 쓸 수 있지 않나요? 당기순이익 구할 수 있잖아요. 350만 원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뭐가 나옵니까? 당기순이익이 나오죠. 선생님이 기말자본은 여러 가지로 이루어진다. 기초자본에서 당기순이익이 있다면
더해지고 추가 출자가 있어요. 여기 추가 출자. 이거는 중간에 출자, 자본금을 플러스 시킨 거거든요. 다 자본금 더해준 거거든요. 그래서 80만 원 추가 출자 해주시면 기말 자본이 나오는 겁니다. 자, 기초 자본 100만 원인 거 구했어요. 당기 순이익은 얼마예요? 이거 2개 뺐으니까 70만 원이네요. 여기다가 적어줘야지. 그렇게 하면은 170만 원에다가 80만 원 더했으니까 기말 자본은 250만 원이네요. 250만 원이 정답입니다. 아, 선생님, 이런 거를 문제를 어떻게 뭐를 대입하고 뭐 이런 거 어떻게 알아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냥 이거를 보시고 이런 문제들을 보시고 아, 이거 여기서 이런 식 이용하면 문제 나오겠네. 이거 나오겠네 하면서 풀다 보면은 이게 나옵니다. 따로 뭐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이 순서대로 하세요. 이 상황에선 이렇게 하세요. 뭐 이런 그런 매뉴얼은 없어요. 그렇게 하시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선생님처럼 기초자산 기초부채 있네? 이거에서 뭐가 할 수 있지? 기초자본거 할 수 있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문제 푸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조금은 감이 안 오시더라도 문제 많이 풀어보시면 돼요. 우리 기출문제 풀면서 많이 풀어볼 거예요. 너무 지레 겁먹지 마시고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제가 분량 조절 실패로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문제 멈춰가면서 풀었으면 훨씬 시간 오래 걸리셨을 거예요. 하지만 직접 풀어봤으면 그만큼 많이 남았을 겁니다. 고생하셨어요. 너무 잘하셨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키셔서 내가 이거를 끝까지 듣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한 걸음이 아니죠. 10걸음 걸으신 거예요. 너무 잘하셨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볼게요. 다음 시간에 봐요.